연산은 폭군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연산 즉위 초의 조정은 생각보다 잘 굴러갔습니다. 연산은 힘의 관계를 잘 파악했으며 정치를 할 땐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랐고 사회의 문제점들을 꿰뚫어 봤는데요. 하지만 연산은 문제점만 파악할 뿐 이에 대한 대안이 없었으며 자기중심적이며 참을성 없는 성격 탓에 실패한 수성기 군주의 전철을 밟습니다. 한편 연산 즉위 후 3, 4년이 지나자 대신과 대간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며 대간은 시도 때도 없이 집단 사직 쇼를 벌여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에 따르면 무오사화는 실록청 당상 이극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성종의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했으며 이극돈은 이 실록청의 당상으로 있었는데요. 실록의 초안이 되는 사초를 검수하던 이극돈은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자기를 비방하는 글을 적은 걸 발견합니다. 이극돈은 세조 시절 자기 능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불교를 좋아하는 세조에게 아첨하기 위해 불경을 열심히 외워서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극돈은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상중에 기생을 가까이 했다. 그러자 김일손을 찾아가 사초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극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사초를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김일손이 이를 거절하자 이극돈은 화가 나서는 김일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이극돈은 김일손의 사초에서 세조를 비방하는 글을 찾아냈는데요. 이 글만 잘 활용하면 김일손에게 제대로 한방 먹일 수 있을 터. 그리고 이때 이극돈은 이 일을 함께하기 위한 동료를 찾던 중 김일손이 사림 출신이라는 점에서 착안해 사림에게 반감을 가졌으면서 잔머리 하나는 제대로 굴리는 유자광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이 둘은 김일손의 사초를 연산에게 보고하는데요. 그러자 분노한 연산은 다른 사초들도 싹 다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통해 김일손뿐만 아니라 다른 사림들도 사초에서 세조를 비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연산은 사림을 대거 수청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극돈과 유자광이 쪼잔하게 지들 복수하려고 괜히 무고한 사림에게 화를 입힌 것 같지만 사실 무오사화는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무오사화의 주역 중 하나인 유자광에 대해 살펴보자면, 앞서 유자광은 세조 말기에 세조의 총애를 받아 급격하게 출세를 했던 신공신 출신 인물입니다. 하지만 세조가 죽고 왕위에 오른 예종은 갑자기 힘을 얻은 신공신보다 오랜 기간 세조에게 충성했던 구공신을 더 좋아했는데요. 그러자 유자광은 구공신 쪽으로 세력을 갈아타기 위해 같은 신공신 출신인 남이의 반역을 고발합니다. 뒤이어 예종도 죽고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유자광은 이번엔 성종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고 성종도 특별한 기반이 없는 유자광을 총애했는데요. 하지만 성종이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걸 싫어했던 대간들은 성종의 총애를 받는 유자광을 탄핵해 유배보내버립니다. 유자광은 5년 뒤 관료로 복귀했으나 이전과 같은 요직에 앉지도 못하고 또 대간들에게 소인이라 낙인 찍혀 허구한 날 놀림을 받았는데요. 또한 이때 대간직에는 주로 사림 출신 관료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유자광은 사림의 대장이었던 김종직과도 악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출신지인 함양에 방문한 유자광은 기분이 좋았는지 시를 한 수 지어서 벽에 걸어두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김종직이 함양 군수로 임명되자 함양에 왔다가 이 시를 발견한 김종직은 아니 유자광이 뭔데 자기 시를 이렇게 걸어두었단 말이냐. 당장 떼어다 불살라 버리거라 라고 비난합니다. 소식을 들은 유자광은 화가 났지만 당시 김종직은 성종의 총애를 힘입어 승승장구하고 있던 터라 분을 사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유자광은 더 이상 김종직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그를 옛 중국의 대학자에 비유하며 칭송하곤 했는데요. 한편 무오사화의 또 다른 주역인 이극돈은 고작 자기를 비난했다고 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쪼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극돈은 5 형제 중 넷째로 태어났는데 이극돈의 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했으며 전부 재상에까지 오른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는데요. 사건이 벌어질 당시 이들 중 첫째, 둘째, 셋째는 이미 죽었지만
넷째 이극돈과 다섯째 이극규는 둘 다 재상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럼 이극돈이 재상 자리에 오른 이유가 김일손이 사초에 적었듯 불교를 좋아하는 세조에게 아첨하기 위해 불경을 잘 외워서 출세한 거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는데요. 이극돈은 오히려 능력에 비해 출세가 늦은 편이었습니다. 한 사관은 이극돈을 평하면서 이극돈의 능력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났으나 오래도록 동생 이극균이나 조카 이세자보다도 낮은 관직에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가문도 출중하고 능력도 뛰어난 이극돈이 심지어 당시 조정 최고 권력을 쥔 좌의정에 올라 있었으면서 고작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사초의 일부분을 빼내어 왕에게 보고하는 옹졸한 짓을 과연 했을까요? 진짜 그랬다간 실록에 기록되어 대대손손 흠집으로 남을 텐데 말이죠. 실제 무오사화는 이극돈의 복수 때문도 아니고 조의제문 때문도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느끼기 위해 실록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연산군 4년 7월 1일 갑자기 대신들이 연산을 찾아가더니 비밀리에 회의를 엽니다. 갑자기 대신들이 왕을 찾아가 비밀리에 아뢰을 것이 있다고 하였다. 사관이 기록을 위해 참여하려고 했으나 대신은 별일 아니니 들을 필요 없네 라며 거절하였다. 얼마 후 의금부 관원이 왕의 명령을 받고 경상도로 달려갔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연산군 4년 7월 9일 밤 11시에 왕이 급하게 군사를 소집하였으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연산군 4년 7월 21일 김일손이 의금부에 잡혀오면서 무오사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부터 관료들 사이에서는 김일손의 사초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때 발견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아니라 세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며느리를 탐하였다는 일종의 스캔들이었는데요. 세조의 장남이자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에게는 훗날 인수대비가 되는 세자빈 한씨 이외에 후실로 윤씨, 권씨, 신씨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이중 윤씨에게 유독 특혜를 많이 주었으며 권씨에게도 몇 가지 특혜를 주었는데요. 그런데 김일손이 한 술자리에서 세조가 윤씨와 아무래도 수상한 사이였고 세조는 권씨도 유혹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래서 세조가 이 둘에게 특혜를 주었구나 라고 생각해 세조가 며느리를 탐했던 얘기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기 사초에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을 발견한 건 바로 윤효손이란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윤효손이 김일손의 사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젊은 사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문제의 사초에 대한 얘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윤효손이 숨기려 하는 이 사초가 반드시 실록에 실려야 한다며 뜻을 모았는데요. 그러던 중 당시 실록청 당상인 이극돈에게도 이 문제의 사초에 대한 얘기가 흘러들어갔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당시 이극돈은 좌의정으로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이극돈의 귀에 들어온 이상 이 일은 이극돈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극돈도 이 문제의 사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하필 유자강에게까지 이 얘기가 흘러들어가고 마는데요. 자, 그런데 유자강이 어떤 인물입니까? 서자 출신의 기반 하나 없이 단지 왕의 눈에 들려고 끝없이 노력하여 대신에까지 오른 인물 아닙니까? 게다가 유자광은 사림 출신 대관들과 사림의 대장 김종직에게 원한이 있었기에 이 일을 들은 유자광은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었겠죠. 물론 결국 이 얘기를 연산에게 고한 고발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극돈은 유자광이 보고한 거라 짐작했고 젊은 사림들은 이극돈이 유자광에게 부탁해 연산에게 전달한 거라 추측했죠. 어쨌든 소문을 들은 연산은 당장 사초를 들여다보겠다 하는데 오히려 이극돈이 이를 말립니다. 당장 김일손의 사초를 전부 가져오거라. 하오나 전하, 임금이 사초를 보게 되면 이후 사관들이 어찌 소신대로 사초를 기록할 수 있겠사옵니까? 일이 이 지경인데도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럼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만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래, 대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부 올리도록 하라.
그리하여 이극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뽑아서 올렸는데, 여기엔 앞서 말한 세조가 며느리를 탐했단 얘기 말고도 세조가 문종의 부인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관을 꺼내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얘기, 노상군의 시체를 숲속에 버렸다는 얘기, 황보인과 김종선은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는 얘기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거나 그냥 틀린 얘기들이지만 단지 세조를 비난하는 글들이 여러 실려 있었는데요. 또한 김일소는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 사초에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란 글을 실어 놓았는데, 여기서부턴 이 조의제문이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조의제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옛날 중국 초나라에 회왕이라는 왕과 항우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항우는 반란을 일으켜 회왕을 죽여버리고 직접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1000년도 넘는 시간이 흐른 뒤 김종직이 잠을 자던 중 꿈에 이 회왕이 나오자 김종직이 회왕을 추모하며 적은 글이 바로 조의제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겉으로는 옛날 중국의 왕을 추모하는 글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글에서 회왕은 단종을 뜻하고 항우는 세조를 뜻합니다. 즉, 항우가 회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듯 세조도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단 건데요. 따라서 김종직은 억울하게 죽은 단종을 추모하며 세조를 비난하기 위해 조의제문이란 글을 지은 거죠. 그리고 김일손이 이 조의제문과 세조의 만행들을 사초에 실은 이유는 세조가 며느리를 탐하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과연 그런 자가 진정 왕위에 어울리는 자인가? 또 그런 세조와 함께한 훈구파가 권력을 가져서야 되는가? 오히려 단종을 추모하고 훈구파에 맞서는 우리 사림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거죠. 조의제문이 사건의 핵심이 될 거란 사실을 간파한 유자광은 직접 조의제문의 해설을 달아 연산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극도로 화가 난 연산군. 김종직이 이렇게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서 내리 새 조정이나 섬겼으니 생각할수록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이미 죽은 김종직에게 어떤 형벌을 주어야 마땅한가?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소서. 그리고 김일손 외의 다른 사관들의 사초에서도 이 조의제문이 여럿 발견되면서 그들도 끌려와 죽임을 당하고 줄줄이 관련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용환 박사님의 조선국왕 이야기에 실린 무오사와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세세한 내용들은 임용환 박사님이 다른 사료와 함께 직접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록에 적힌 내용으로만 정리하자면 영상 초반에 실어둔 것처럼 이극돈과 유자광이 쪼잔하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무고한 사림에게 화를 입힌 것처럼 전개가 되는데, 원래는 저도 실록 내용만으로 영상을 만들려 했으나 실록보다는 임용환 박사님의 해석이 더 개연성 있는 것 같아 보였기에 이를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오사와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일까요? 패자는 사림이겠지만 과연 승자가 유자광과 이극돈일까요? 다음 시간엔 무오사와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